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 농부는 상대적으로 하층 계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도 막부 시대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바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고요. 하지만 천황은 자리만 지킬 뿐 정치적 실권을 잃은 허수아비였어요.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일본의 통치기구이자 막부의 대장군인 쇼군, 그 아래에는 지역 영주인 다이묘, 쇼군과 다이묘 둘 다 사무라이, 무사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무라이들의 지배하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또는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의 자녀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또는 하층 농민에서 일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일본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에 이제 휩쓸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또가 12살이었던 1853년 7월 일본 앞바다에는 일본을 문명화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미국의 함선이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하고 나타났어요. 결국 1858년 7월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은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고 미국인이 체류 중에 죄를 저지르면 일본이 아닌 자국의 재판을 받는 영사재판권을 등을 이제 인정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불평등 조약의 여파는 곧 일본 내부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미국과 독단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막부 세력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항하는 반막부파가 힘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이또는 이렇게 밖으로는 서구 열강의 파도가 밀려오고 안에서는 기득권 세력과 반대파가 대립하는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10대의 성장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또는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요시다 쇼잉이었습니다. 요시다 쇼잉? 많이 본 얼굴 적 기억나시죠? 있어요. 네. 吉田松陰先生の場合はみんな尊敬してるんですが、あんな偉大なストイックな人生を歩んだ人物にはなれ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요시다 쇼잉은 서양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서양식의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해외 침략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일본 침략 사상의 뿌리를 만든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는 조슈본에서 쇼카손스크라고 하는,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당과 같은 기관을 이제 운영하면서 문화생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가르쳤는데요. 17살의 이또가 이곳에 들어가면서 쇼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또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익혔는데 그가 특히 영향을 받은 것은 일명 존왕양이 사상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조난양이. 좀 말이 어렵죠? 존왕, 즉 천황을 받들고 양이 서양의 오랑캐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막부파들 사이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천황이라는 존재만이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또는 존왕양이 사상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세계 정세를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시다 쇼잉의 가르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또가 19살 되던 해 1859년 11월 21일 스승으로 받들던 요시다 쇼잉이 갑작스럽게 사형 선고를 받아서 처형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일본을 통치해오던 막부 세력이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막부파의 인사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서양과 조약을 맺은 막부를 강력히 비판했던 요시다 쇼잉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죠. 그건 뭐 거의 대표급인데. 그렇죠.
요시다 쇼잉이 죽고 이틀 후 이또는 동료들을 따라서 스승의 시체를 받으러 이제 수습하러 갔었죠. 그런데 이또의 눈에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었습니다. 나무통에 담긴 시체는 벌거벗겨진 상태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있었고요. 머리카락은 흩어진 채 얼굴은 피범벅이었습니다. 이또와 일행은 분개하며 이또가 하고 있던 허리끈으로 몸통을 묶어서 시체를 거두게 됐습니다. 야, 이 스승이 좀 너무 처참하게 죽어서 이토 히로부미가 충격이 좀 컸겠네요. 그렇겠죠. 존경하는 스승인 요시다 쇼잉의 비참한 죽음을 계기로 이또에겐 그의 가르침과 존왕양이 사상이 더욱더 크게 가슴팍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존왕양이파 지사로서 이것이 되기로 하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예, 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지? 예, 바로 테러리스트였어요. 아, 자국 내에서요? 그렇죠. 테러리스트가 된 23살의 이또 히로부미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실제 사진이에요? 예, 저기 젊을 때 사진이구나. 뭔가- 저기 젊을 때 사진이구나. 뭔가 좀- 첫 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강렬해요. 세 보이네. 너무 그렇죠. 무서워요, 진짜. 거짓말. 예, 뭔가 이렇게 다 덤벼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청년 이또가 저지른 테러는 이제 막 완공이 되려던 영국 공사관에 불을 지르는 일이었어요. 1863년 1월 31일 이또를 포함한 존왕양이파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영국 공사관 울타리를 넘어서 건물에 침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짝과 같이 불에 탈 것들을 다 쌓아놓고 폭탄에 불을 붙이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숙소에 모여서 활활 타는 공사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잔치를 벌였는데요. 당시엔 외국 공사관을 세우는 것에 평민들의 반감이 많이 컸었기 때문에 평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좀 전해지기도 해요. 이후 이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과감한 테러를 감행하게 됩니다. 바로 한 학자를 한 명을 암살하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근데 학자 암살이랑 존왕양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 학자가 존왕양이파의 반대파인 막부의 지시를 받아서 과거 역사에 천황을 폐위시킨 사실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폐위를 시켰었는지 조사하게 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또는 막부가 천황을 폐위시키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그 학자가 동조했다고 판단하면서 그 보복으로 암살을 한 겁니다. 역대 천리 중에 전쟁 빼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토 히로부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죠. 진짜. 네. 이렇게 두 개의 테러 사건을 보면 당시 이또가 얼마나 과격한 존왕양이 사상의 소유자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완전 사상에 빠져 있었네. 이렇게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또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존왕양이의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무사 신분으로 그러니까 승진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만의 능력으로 신분이 높아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 이또는 승진을 거듭하면서 20대인 어린 나이부터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이또의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영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또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영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공부했구나. 네. 당시 막부는
세국령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조슈버는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군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인재를 선발해 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서 공부시키기로 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이또는 영국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또 히로부미 일행이 영국행 배에 오르기 전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수염을 깎았어요. 반대 아닐까요? 아, 그런가? 변장하려면 수염을 붙여야죠, 오히려. 그러네. 야, 근데 뭔가 약간 답하고 이렇게 먼 조금만 돌면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힌트가 있긴 했습니다. 아, 그거죠. 무사들 보면 항상 이렇게 머리를 뭐 이렇게 상투를 하잖아요. 예, 그걸 자르는 거죠. 오, 정답입니다. 그게 너무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 머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야지. 아, 그렇죠. 맞네. 이또와 함께 유학 가기로 한 총 5명의 청년들은 배를 타기 전에 모두 상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조슈벌의 허락은 받았지만 막부의 눈은 피해야 했던 밀항이었기 때문에 선원인 것처럼 변장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의 상징인 상투를 자르는 행위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은 영국에 도착한 직후 찍은 기념사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 다르네요. 난간에 걸터 앉은 사람이 이또예요. 저게 20대 때. 그렇죠. 23살? 예. 앞서 일본 전통 옷을 입고 있는 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진짜 있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아무리 위장을 해도 밀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항해하는 게 좀 순조롭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863년 6월 27일 이제 상투를 자른 이또는 4명의 동료와 함께 몰래 이제 배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마는데요. 배멀미? 일단 언어가 안 돼. 맞습니다. 그죠? 예.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 문제였어요. 이들은 상하이에서 영국행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요. 그때 배를 연결해준 영국인이 이제 영국 이제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는데 당시 해군을 연구할 생각이었던 이또의 친구는 네이비라고 말을 해야 됐는데 영어가 좀 이렇게 서툴러 가지고 다른 단어를 말해버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Maybe? 메이비? 네이비 대신에 내비게이션을 얘기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 말을 들은 영국인은 이들이 항해술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으로 가는 배의 선장 역시 항해술을 배우고 선원이 되고 싶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원이 되고 싶다고 들었기 때문에 배에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해하는 동안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또와 친구는 갑판 청소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주는 음식, 그중에 이제 비스킷이나 아니면 절인 고기만 먹으면서 생고생을 하게 돼요. 와, 이거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네요. 영어를 못해서. 그 그러니까 이들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에서? 괜찮아요? 가는 동안?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바로 앞에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또를 더 힘들게 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또가 탄 300톤의 페가수스호에는 승객용 화장실은 있었지만 선원용 화장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선원이라고 오해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러면? 따라서 큰일을 볼 때에는 널판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2인 1조가 돼서 어머.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 사람은
이제 끈으로 지탱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랜 항해로 설사병이 좀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또의 경우에는. 그래서 더 자주 뱃머리에서 볼일을 봐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또가 영국에 도착한 거는 대략 한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4개월이나 예. 걸려요? 런던에 도착한 이또와 일행은 런던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화학 교수 집에 머물면서 드디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해군시설, 조선소 등을 견학하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식견을 이제 쌓아가게 되죠. 피터 씨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영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 영국 아니고 대영 제국이었죠. 그때 진짜 영국의 어떻게 보면 리드 시절이었죠. 뭐 아메리카 쪽, 아시아 쪽, 여기저기 오시아나까지 식민지도 많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그 산업혁명 처음 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완전 압도적인 시기였죠. 너무 진짜 와 이거 대단한 나라다 느낄 정도로요. 이때 이또는 영국과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격차를 몸소 느끼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서양을 이기기 위해선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죠. 그리고 바로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 세계. 약자는 강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힘의 논리와 같이 일본 식민 지배 논리의 근간이 되는 제국주의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을 한 거죠. 교수님, 근데 이렇게 힘들게 4개월에 걸쳐서 영국에 왔는데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에 좀 오래 머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계획했던 1년도 채우지 않고 단 6개월 만에 잦은 귀국을 하게 돼요. 6개월 만에요? 4개월에 걸쳐서 갔는데. 그렇죠. 고향인 조슈번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조슈번은 서양 오랑캐를 무력으로 무찌른다면서 미국의 상선을 포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4개월이나 걸쳐서 힘들게 온 유학이지만은 그 유학을 접고 일본에 가서 조슈번의 양의를 중단시키기로 한 거죠. 1864년 7월 이또와 그의 친구가 영국에서 요코하마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영국의 주도하에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이 연합해서 조슈번을 공격한다는 협의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또는 6개월간의 런던 생활에서 이미 일상생활의 회화가 어느 정도 좀 능숙할 정도로 영어를 깨우치고 왔기 때문에 와, 6개월 만에. 그렇죠. 야. 그래서 4개국의 공동 행동을 진행하는 영국 공사와 만나서 고향인 조슈번을 설득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조슈번으로 가서는 자신들이 보고 겪은 서양의 상황을 보고하고 양의를 멈출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이또의 의견은 조슈번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동안 고수해오던 양의를 쉽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결국 이또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